요즘 언론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인물이라고 한다면은 단연 조희대 대법원장을 꼽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번에 월요일에 국회 국정감사도 출석을 했던데 유설희 기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요 장면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조희대 원장이 대선 개입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이제 조희대 원장한테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조희대 원장이 국감에 출석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대법원장으로서 인사 말씀을 하러 나온 거다. 나는 재판을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면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네. 밝히면서 증언을 거부를 했고 90분 내내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사말 하면서 나는 관례대로 하겠다. 네. 헌법과 법원 조직법에 따라서 내가 할 얘기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네. 장황하게 앞뒤로 얘기를 한 것이었는데 수요일에는 국회에서 못 참고 대법원 현장 국감도 강행을 했는데 네. 유영선 기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게 이제 가서 확보하려고 한 것은 이제 대법원이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를 좀 판별할 수 있는 그 로그 기록이라든가 이제 이런 자료들을 좀 사실 협조받고자 간 것이었는데 뭐 그 자료를 보지는 못하고 그냥 이제 뭐 대법원 그 뭐 집무실이나 이제 이런 것 둘러보고 그냥 오기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성과를 거둔 거는 아니고요. 네. 예. 그런 상황인 건데 오늘 인물비상구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함께 문영배 전 헌법재판관까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조희대 대법원장 어떤 인물입니까? 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일단 1957년 경주 출생이고요. 그 아주 대표적인 엘리트 그 양성소로 불리는 서울대 법대 출신입니다. 81년도에 사시 합격했고 연수원 기수는 13기인데 그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이랑 연수원 동기여서 되게 절친한 사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법관 생활은 굉장히 중앙 무대에서 주로 하는 그런 엘리트 코스를 밟은 법관입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인 옛 서울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을 했고 뭐 그 이후에도 뭐 대법원 재판연구관도 하고 사법연수원 교수도 하는 등 굉장히 이제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뭐 굉장히 독실한 불교 신자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뭐 술도 거의 안 마신다고 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인사할 때는 합장하면서 인사하는 그런 모습을 좀 그렇군요. 보여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아주 막 그렇게 액티브하고 막 인싸처럼 그렇게 생활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세평이나 이제 이런 것도 그냥 정말 뭐 선비 같은 분이었다. 뭐 이제 이런 정도 원칙주의자다. 이제 이렇게 판결로만 좀 그 사람을 미뤄 짐작하는 정도로만 사람들이 좀 평가를 했던 것 같고 사실 좀 요즘에는 이제 아무래도 너무 이제 논쟁적인 사안에 연루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지만 처음에 대법관이 되려고 할 때 당시에는 민주당이 굉장히 호의적이었을 정도로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그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지명이 처음에 됐었던 거잖아요. 2014년에. 근데 당시 청문회 때를 보면은 뭐 이제 뭐 민주당 당시 박범계 의원이 뭐 이제 후보자님은 흠이 없는 게 흠인 것 같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흠이 없는 게 흠이다? 네, 그렇게 얘기할 정도였고 뭐 재산 문제, 병역, 세금 이런 게 사실 청문회 단골 메뉴인데 이것도 거의 이제 문제가 없어서 거의 한 20년 전부터 되게 대법관이 되려고 아예 준비해 오신 분 같다. 이런 식으로 하나 딱 그 힘을 잡은 게 있는데 이 중학교 1학년 때 시를 지으신 게 있대요. 뭐 이제 되게 시를 좋아한다고 하는데 시와 산문을 다 잘 쓴다고 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뭐 중학교 1학년 때 고향을 이제 주제로 해서 경주가 고향이고 고향을 주제로 해서 시를 지은 게 있는데 이걸 가지고 뭐 박범계 의원이 너무 고향에만 경도되어 계신 거 아니냐 좀 충청도랑 전라도도 살펴달라라고 할 그게 이제 흠이었을 정도로 네. 관계가 좋았지만 그리고 이제 가족 관계는 일남 이녀로 알려져 있고 막내가 남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인은 약사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이제 약국을 열어서 영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 상황인데 이분이 이제 중고등학교 때부터 해가지고 별명이 걸어 다니는 사전이었대요. 왜 그랬냐면은 당시만 하더라도 이분이 연배가 높은 분이기 때문에 시골 마을에 이제 텔레비전도 귀하던 때인데 워낙 할 게임이 없으니까 영어 사전을 가지고 친구들끼리 아무 쪽이나 편 다음에 와. 그 단어를 맞추는 게임을 했는데 한 번도 틀려본 적이 없는 사람이랍니다. 챗GPT 수준이신. 그러니까 걸어다니는 사전. 판사들 사이에서도 그런 별칭이 있을 정도로 뭔가 암기력의 두각을 나타낸 분이 아닌가 싶은데 이런 조희대 대법원장을 사실은 대법원장이 임명해 준 사람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윤석열 씨인데 윤석열 씨와는 어떤 관계로 알려져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좀 취재를 해보니까 윤석열과 직접적인 인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첫 대법원장 후보자로 처음에 이균용 판사를 지명했다가 맞아요. 윤석열 친구로 알려져서 낙마를 했잖아요. 그래서 다음 후보로 지명된 게 조희대 원장인데 조희대 원장이 이제 윤석열과 인연이 있어서 지명된 거는 아니고 흠결이 없고 무난하게 통과할 만한 후보라고 보고 지명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둘 사이를 의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이제 그 윤석열에게 유리한 결정들이 법원에서 이루어진다거나 아니면 이재명 당시에 대선 후보를 상대로 한 불리한 판결이 대법원 차원에서 나왔기 때문일 텐데 최근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만나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의논했다 이런 의혹이 야권에서 제기됐는데 이게 실체가 좀 있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제가 법원을 좀 오래 출입했어가지고 이거 관련해서 좀 여러 판사들한테 세평을 좀 물어봤어요. 그런데 조희대 원장이 절대 외부 사람하고 활발하게 교류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딱 정해진 공식적인 모임만 나가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 관리가 굉장히 철저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특히 이제 조희대 원장하고 근무연이 있는 한 판사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면 이분이 굉장히 좀 중립적이고 신뢰할 만한 분이에요. 근데 이 회동설 얘기를 딱 듣자마자 헛소리다. 캐릭터상 그런 사람들을 그게 안 만날 되는 사람이 사람이다. 아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실 굳이 만날 필요가 없다. 조희대 원장이 워낙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이기 성향 때문에 굳이 만나지 않아도 이심전심이다. 그러니까 네, 저는 그렇게 그 생각합니다. 이분이 보니까 그 가족애가 좀 대단한 것 같은 게 그 따님 같은 경우에 우리 아버지가 좋은 이유 이런 것들을 정말로 글로 남긴 것들도 있어요. 그런 글들을 읽어보면서 뭔가 굉장히 화목한 가정적이고 이제 이런 면모도 있지 않나라고 싶고 우리가 보통 보면은 아버지들이 직장이 있다 보면 특히나 이제 판사 같은 경우에도 그럴 네. 것 같은데 애들 졸업식 뭐 입학식 이런 거 잘 못 가는데 그런 가족 사진도 남아 있는 걸 보면서 뭔가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지키려고 하는 것들을 네. 노력을 하는구나라는 인상을 좀 받았는데 네. 그 유설의 기자도 잠깐 얘기했지만 조희대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러면은 기본적인 법조계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처럼 되게 선비다, 뭐 원칙주의자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을 뭐 이렇게 허투루 마구 만나고 다니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렇게 정보도 아주 많이 이렇게 저 사람이 개인사가 어땠다더라라든지 이런 게 아주 많이 알려져 있었던 그런 스타일은 좀 아니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법 해석을 이거를 되게 이제 보수적으로 이제 했다라고 많이 보통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문헌주의자라고 이제 말을 하기도 하고, 뭐 문헌주의라는 게 진짜 막 글자 그대로 이렇게 보수적으로 해석한다라는 건데, 뭐 이게 각 때에 따라서는 너무 소극적으로 법 해석을 하는 게 아니냐라고 평가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평가가 뭐 뒤에서도 다루겠지만 이제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되게 유례 없이 좀 처리를 하면서 좀 세간의 평가가 완전히 좀 뒤집어진 사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다들 법원 내부에서 좀 충격이 되게 컸다고 하고, 오히려 이제 이제 뭐 법원을 출입했던 기자가 이제 이야기하기로는 오히려 그냥 그 기자가 좀 더 선의로 해석을 해보려고 노력했을 정도로 이분이 이제 너무 대법원장에 취임하면서 그런 재판 적체나 이제 이런 거를 해소하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그런 좀 사람들한테 좋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이거에 너무 꽂힌 나머지 그렇게 좀 했었던 게 아니냐라고 기자가 오히려 말할 정도로 선회를 해줄 좀 그런 정도로 그랬다고 하고, 뭐 이제 워낙에 이제 좀 그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가 나쁘지 않았다 보니까 청문회 때 이제 그런 말을 했대요. 대법관 청문회 때 사람들이 나한테 뭐 이렇게 대법관 후보 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하면은 너는 사람 볼 줄 모른다 라고 말을 이제 했었대요. 그 이유인즉슨 내가 어디 뭐 조직에서 어디나 이렇게 막 잘 나가고 막 이렇게 돋보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그런 쪽에 껴본 적도 없고 난 그런 거랑 가까이 한 적이 없는데 너는 사람을 잘못 봤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다고 하네요. 뭐 이재명 대통령의 판결에 대해서는 한 경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추측할 뿐인데, 그럼 다른 판결은 과거에 좀 어떻게 내린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좀 본인이 되게 자랑스러워하는 판결을 하나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봤을 때 좀 이런 판결에서 약간 이런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이 보였었구나라고 짐작되는 그런 사건들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그 조희대 원장이 본인이 가장 좀 잘했다, 뿌듯하다라고 말을 하는 판결은 예전에 이제 2007년에 수원의 어떤 남학교에서 어떤 이제 10대 소녀가 살해된 채 발견이 됐는데, 이 신원 파악이 처음에 안 됐대요. 수사 단계에서. 그래서 수사 그 과정에서
이게 노숙인 소녀라고 이제 약간 좀 예단을 가지고 수사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뭐 용의자 지명 과정에서부터 뭐 노숙인이 들어가는 등 좀 수사 초기부터 사건이 좀 꼬인 그런 케이스였는데 그렇군요. 네. 이때 이제 뭐 당시 뭐 동네에 있던 그 비행 청소년들까지 다 이제 뭐 기소가 됐대요. 근데 수사 과정,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게 이 사람들이 이제 뭐 자백을 했다라는 건데 법정에서 다 이게 이제 강요에 의한 허위 자백이었다고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그냥 좀 허술하게 보지 않고 끝까지 굉장히 좀 집요하게 파고 들어서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 사람들이 굉장히 부당하게 기소됐었던 것이라는 걸 밝혀냈다. 바로 잡았다. 네. 밝혀내서 이거는 자기가 이제 그 형법상의 굉장히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인 무죄 추정의 원칙에 아주 충실해서 억울할 뻔한 그런 사람을 나오지 않게 한 케이스다. 그래서 이게 되게 자랑스럽다고 본인의 이제 그 뭐 대법관 지명됐을 때 네. 이렇게 밝힌 케이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대법관으로 재직을 할 때 뭐 관여했었던 사건들 보면은 뭐 이석기 내란 선동 사건이 있었고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있었고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뭐 다수 의견에 이제 그 같이 입장을 했었던 케이스들이고 그 소수 의견들이 좀 눈에 띄는 것들이 있어요. 그 일단은 박근혜 정부 때 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그러니까 박근혜와 최순실이 뇌물수수죄 공동 정범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이 뇌물수수죄가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는 제3자 뇌물수수죄를 적용을 해야 한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제3자 뇌물수수죄를 적용을 한다면 여기에 이제 부정한 청탁이나 대가에 대한 약속이 있었는지를 봐야 하는데 그것까지 이제 확정이 돼야 유죄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인 거고 다수 의견은 어쨌든 뇌물수수죄를 적용했었던 건데 이게 잘못됐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당시 이제 삼성 이재용 회장이 이 차근차근 어떻게 보면 그 경영 승계 작업을 했었던 것도 이게 그 경영 승계 작업에 그러니까 실체가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어요. 이게 뭐 당시에 이제 뭐 경제 정책이나 기업 관련 전문가들도 이런 게 뭐 삼성물산 합병하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들이 다 승계 작업의 일환이라고 분석을 하기는 했지만 근데 이제 그런 게 그냥 하나하나의 행위들이 그런 의도하에 벌어진 게 아니어도 그냥 모아놨으니 그런 효과가 벌어진 것일 뿐 이거를 이제 승계가 작업이라는 실체가 그 대가로 존재한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이제 소수 의견을 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 부분 논리가 좀 약간 신기했던 거는 그러면 이 어떻게 보면 청탁의 대가로 특검이 주장한 그 승계 작업이라는 그 실체가 이제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부정청탁의 대가가 될 수 있다고 주장을 하려면 아예 엉뚱한 다른 이야기를 끌어와서 이것도 부정청탁의 대상이었다고 네. 말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였는데 저는 그게 좀 보면서 되게 신기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똑같은 박근혜 정부 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경우에도 별개 의견을 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것도 사실 좀 어떻게 좀 다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정권이 문재인 정부로 넘어오고 나서 당시 이제 청와대로 들어갔더니 뭐 부속실에 여러 뭐 컴퓨터에 남아 있는 문서라든가 맞아요. 뭐 네. 캐비넷에 있는 문서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어서 이런 것들이 특검에 제출이 됐는데 이게 그 사람들은 수사관이 아니고 특검은 이제 특검법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근데 이거는 그 어떤 수사 과정의 일환으로 수집된 증거가 아닌데 이걸 가지고 이게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가 없다. 좀 간단히 말하면 형식 논리로 무죄를 줘야 된다는 주장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걸 보고도 흐린눈을 해야 하는 것인가? 이제 저는 좀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신기했고. 뭐 원세훈 전 국정원장 그 선거 개입 사건 상고심에서도 소수 의견을 냈는데 원세훈 전 원장이 무죄라는 취지예요. 근데 이제 논리 구성이 어쨌든 직원들한테 직접 지시한 게 없지 않느냐. 이것도 방금 선배가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형식 논리에 좀 네. 가까운 것이고 그리고 뭐 이제 굉장히 뭐 강한 그런 발언들이 있었잖아요. 직원들을 대상으로. 근데 이것도 그냥 뭐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이었다. 이것만 듣고 댓글 공작을 했다고 할 수가 없지 않겠느냐. 기본적으로 이런 그 판결 내들을 들어보면은 우리가 적폐청산의 대상이라고 한때 삼았던 것들을 상대로
다중인 국민들의 생각과 좀 괴리된 판결을 좀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실제로는 뭐 진보적인 판결도 조금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흥미로운 게 노동자 관련해서는 진보적인 판결을 좀 내린 게 있어요. 이를테면 사실 가전제품 수리기사가 대기업에서 직접 고용한 게 아니라 하청을 준 거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근로자가 맞다 이런 판결을 내렸고요. 학습지 교사도 노동자로 볼 수 있다 이런 판결을 했습니다. 아, 그런 판결을 했고 실제로 이분에 관련된 PR 본인이 한 게 아니고 사실은 주요한 요직을 갈 때마다 가장 내세우는 판결이 하나 있는데 이게 2007년도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자기가 부장판사할 때 내린 형사재판인데 뭐냐면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 사건 대충 느낌 오시죠? 아마 당연히 경영권 승계랑 관련된 문제들인데 본인이 그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의 재판장이었던 것 같은데 당시에 1심보다도 내가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이런 판결을 들어가지고 도의대를 설명할 때 원칙론자다 딸깍바리형 법관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네. 우리가 얘기했던 쉽게 얘기해서 국민들과 약간 괴리된 내용의 판결에 대해서는 당연히 첨언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을 앞세우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고 최근에 신기한 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세종대왕에도 그렇게 몰입해 있다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네, 뭐 법관 시절부터 틈틈이 세종대왕을 굉장히 좋아해서 많이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이 대법원장이 되고 나서 작년에 세종대왕의 재판관으로서의 면모와 사법제도 운용 사례에 대한 연구를 주제로 해서 이 연구 용역을 발주를 했대요. 그 이제 결과를 바탕으로 9월에 그러니까 지난달에 대법원이 세종 국제 컨퍼런스를 열었는데 이 사실 보통 저희가 생각했을 때 뭐 조선시대 그것도 초기의 왕과 어떤 현대의 사법제도를 좀 연결시켜가지고 대법원이 이제 의제로 삼기에는 좀 신기하다는 거리감이 좀 생각이 있죠. 들잖아요. 네. 사실 왕정시대의 그 사법이 과연 얼마나 진짜 그 근대적이고 사람들의 인권을 이렇게 잘 보살폈겠어요. 근데 세종대왕이 한글 창제를 하고 위대한 업적을 남긴 존경받는 왕인 건 맞지만 이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세종대왕의 그 법관으로서의 면모에 굉장히 천착을 하실까? 네. 이거에 대해서 좀 의아하다라는 반응이 좀 많았는데 좀 하나 실마리가 좀 잡히는 거는 이런 얘기를 한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십 년간 재판을 해오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우리 국민들이 법제도에 대해서 너무 무지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를 이제 굉장히 많이 봤다. 그런데 세종이 한글을 창제한 배경 자체가 좀 이거랑 맞닿아 있다는 거예요. 법을 읽을 줄 알아야 지키기도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굉장히 좀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좀 보기에 따라서는 뭐 물론 되게 이제 애민 정신이라는 것이 좋은 것이고 하지만 이게 본인이 세종대왕이라고 생각하시는 걸까? 이게 사실은 이게 물론 뭐 굉장히 대법원장이라는 자리 자체가 사회에서 존경받아야 하고 권위 있는 자리인 것은 맞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을 좀 어떻게 보면 내려본다라는 그런 시선을 가지는 거에는 동의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 세종대왕에 집중하신다는 것 자체가 어떤 거를 함의가 좀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그 얘기를 왜 이렇게 어렵게 하세요? 혹시나 대법원장 끝나면 대선 후보 나온다는데 혹시 세종대왕 되고 싶은 거 아니야? 이런 풍설을 지금 이렇게 돌리고 돌려서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역시 핵심을 간파해 주셨네요. 그런 상황인 건데, 그러니까 이분은 참 앞뒤가 안 맞아요. 어떤 거냐면은 그 정말로 우리 국민들의 백성들의 무지를 깨우치기 위해서 그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했다. 그런 도움을 줬다. 지금 본인 사건 판결에 대해서도 국민이 알아듣기 얘기해 주는 게 사실은 세종대왕 같은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을 유죄 취지로 왜 했는지에 대해서 납득할 설명을 본인 또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원칙주의자라고 하는데 도대체 본인 가슴에 새긴 그 법과 원칙이라는 게 무엇인지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사법부가 과연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사법부가 과연 국민의 신뢰를 얻고 있는가 이 부분을 좀 돌아봐야 되는데 저는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기에 앞서서 조희대 원장 본인이 사법부 신뢰를 추락시켰잖아요. 뭐 이를테면은 뭐 계속 얘기 나왔지만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온 지 36일 만에 정말 초고속으로 무죄 결정을 뒤집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판결의 의미를 같은 판사들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취재한 판사님이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조희대의 난이다. 아, 현직 판사의 평가가 네, 조희대의 이거는 저를 이거 변호사가 믿고, 아니고 현직 판사가 네, 저를 네. 믿고 좀 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무죄 판결을 뒤집으려고 마음을 먹은 게 너무 뻔히 보인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재판이 실제로 공정해야 되고 외관상으로도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저는 대법원에서 정말 불가능한 판결 속도라든지 대선을 한 달 앞둔 시점에 선고를 내린 거라든지 이런 게 이미 외관상의 공정성을 잃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굉장히 적절한 지적 같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국민적 여망을 받아서 집권 여당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분의 임기가 언제까지인지 봤더니 2027년 6월까지라 한참 남았거든요. 네. 그때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은 버티기를 할까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2027년 6월이라는 임기도 어떻게 보면 대법원장 임기를 원래 다 채우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것조차 다 채우지 못할 위기에 놓인 건데 왜냐하면 이분이 처음에 지명됐을 때 이제 정년 문제 때문에 나이가 70세까지 할 수 맞아요. 있는데 그걸 정년인 나이가 이제 2027년 6월이 되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다 채운다고 하면은 3년 6개월간 재직을 하는 거거든요. 대법원장으로는 그렇죠. 대법원장으로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이 지금 어쨌든 사퇴 총공세에 시달리고 있고 뭐 이제 법사위 국정감사에 나와서는 사퇴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그냥 앞만 바라보고 뭐 대답을 딱히 하지는 않았는데 지금까지 스탠스를 봤을 때는 본인이 이렇게 사퇴를 하거나 하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개인적으로 했는데 왜냐하면 네. 어쨌든 계속해서 뭐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 만일 이게 이제 그 공세에 말하자면 자기가 밀려서 사퇴를 하게 된다면 이것이 뭐 사법부가 되게 부당하게 정치권의 압력에 뭐 밀린 뭐 케이스라서 나는 밀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리고 사람들이 원칙주의자라고 평가했었던 어떤 그런 특성을 좀 고려를 하면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어쨌든 뭐 모르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탄핵 절차도 밟겠다고 하잖아요. 조국혁신당이 탄핵소추안을 또 준비를 하고 있고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물러난 대법원장이 2명이 있었다고 해요. 1987년 개헌 이후에 김용철 대법원장이 처음으로 김용철 대법원장이 네, 중국회전을 했고 또 이제 93년도에 김덕주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에 부동산 투기 의혹 같은 것이 있어서 퇴진을 했는데 사퇴를 본인이 한다면 결국에 버티지 못하고 한다면 뭐 세 번째 정말 불명예스러운 사례로 남게 될 수도 있고 네. 이게 또 탄핵으로 굴러가면 어떻게 될지 또 지켜봐야 될 문제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 유설희 기자는 사실은 정치부도 좀 오래 했는데 네. 감각적으로 이 대법원장이 임기를 다 채울 것 같습니까? 채울 것 같아요. 본인 캐릭터상 먼저 절대 내려오진 않을 네. 것 같고 지금 구조상으로는 억지로 끌어내리기는 어렵지 않나 싶은데요. 네. 왜냐면은 사실은 앞선 대법원장 같은 경우 여러 가지 파동, 내부의 파동이라거나 네. 개인의 비리로 이제 한 건데 사실은 이분이 내세우는 건 딱 이거예요. 나는 판결을 한 거다. 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독립이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침해받지 않아야 된다. 이런 전제를 걸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이상의 다른 것들, 예를 들면 아까 그 여당에서 의혹 제기를 오래 한 대로 조희대가 누구를 만났다거나 사전에 재판을 상의했다거나 이런 물증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현 상태대로 굉장히 그런 쉽지 않습니다. 네. 대립 상태로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 네.